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글과 또 강연록 이런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과학, 영성, 삶과 죽음 같은 깊은 질문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네? 하는 그런 관점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사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음. 그 너머를 탐구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죠. 예를 들면 유명한 병리학자였던 칼 폰 로키탄스키 같은 경우에도 자연 자체가 이미 물질 너머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오,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또 막스 플랑크, 양자론의 아버지잖아요. 이분도 빛이 어떤 물질적인 매개체 없이 공간을 이동하는 걸 보면서 이게 기존 물리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주의적인 관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럼 첫 번째로 좀 흥미로웠던 게 생각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파르메니데스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이 존재니 근원적 비존재니 하는 추상적인 개념들로 세상의 근원을 막 파악하려고 했잖아요. 네, 했죠. 굉장히 중요한 시도들이었고요. 근데 니체 아시죠? 그 기존 가치들을 막 비판했던 철학자. 니체는 이런 개념들이 너무 메마른 추상이다. 삶의 생생함이 파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 말라붙은 추상. 네, 그런 표현을 썼죠. 네. 여기서 딱 오는 통찰이 그거 같아요. 이 생각이란 게 세상을 이해하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인데, 근데 또 동시에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버리면 실제 삶의 경험? 그 온길이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보면 지도 같은 건데 지도 자체가 실제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는 지표일 뿐이죠. 네. 그래서 괴테가 그런 말도 했죠. 자연에는 핵도 껍질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로 존재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자꾸 핵 아니면 껍질 이렇게 나누어 보려는 건 아닌지 그걸 돌아보는 거라고요. 아,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라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 말하는 영적 과학이라는 접근법도 바로 이런 내적인 성찰, 그러니까 생각 너머의 경험까지 다 포함해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영적 과학이 추상적 사유를 넘어서려 한다. 이게 다음 주제랑도 딱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네, 맞아요. 보통 우리는 삶하면 그냥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고, 유전자가 많은 걸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정말 깊은 인식 문제로 고뇌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예시처럼요. 우리의 내면 상태, 그러니까 영혼이나 정신이 육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이걸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게 단순한 유전적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내면 세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체일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을 얻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은 생물학자 메치니코프조차도요. 노화나 질병 같은 외부 요인 없이 그냥 생명력 자체가 다 소진돼서 죽는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근데 이제 영적 과학 관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변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형이요? 네. 마치 식물이 씨앗 속의 다음 생의 가능성, 그 힘을 꽉 응축해 놓는 것처럼 인간도 죽음을 통해 얻은 경험이나 어떤 의지 같은 것을 다음 생의 어떤 형성력, 토대로 가져간다는 생각인 거죠. 와, 그럼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게 보는 거죠. 괴테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자연은 더 많은 생명을 얻으려고 죽음을 발명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내면의 본질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죽음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형이라니.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삶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삶이 그냥 막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는 주장이요. 아, 네. 그 리듬에 대한 이야기죠. 네, 예를 들어서 18살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던 사람이 24살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원인이 12살 전인 12살 무렵의 경험이랑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마치 시계추처럼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18세를 축으로 과거. 그러니까 12살의 일이
미래인 24살의 어떤 메아리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얻는 통찰은 이거 같아요. 어쩌면 우리 삶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리듬이나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게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관점이 이제 점성술이나 예언 같은 것에 대한 이해도 좀 새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케플러나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도 나왔죠. 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가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 처음엔 다들 비웃었지만 결국 예언대로 됐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생각은 별들이 우리 운명을 직접 결정한다기보다는 어떤 우주의 거대한 리듬을 보여주는 세계시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시계요? 네. 그리고 인간의 삶도 그 자체의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고 이 개인의 리듬이 우주의 리듬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고 조응한다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도 사실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깊은 내적 고요함 속에서 미래의 이미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 단순한 운명론이라기보다는 삶의 어떤 더 깊은 패턴을 읽으려는 시도,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또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심지어 시간의 흐름까지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탐구가 어떤 영적인 통찰과 만나고 또 개인의 삶이 우주적인 리듬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결국 이 모든 탐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런 여정의 일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보이는 현상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이 생각, 감정, 의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탐구해보는 작은 어떤 불씨,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